그림자가 없는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견고한 입체적 상태가 되려면 그림자는 필요합니다. 참을성 있게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소감의 한 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동 김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교에 오픈한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여전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2021년도 10월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문학관이고 통칭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간행된 모든 작품들, 번역된 작품을 포함해서 전체가 전시가 되고 있고, 오디오룸이나 갤러리나 카페, 또 무라카미 하루키가 먹었다는 음식,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마치 시공의 왜곡을 나타냈다고 할까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터널과 차양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가 재학 중에 다녔다는 박물관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쿠마켄고,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가 리노베이션을 했다고 하고, 쿠마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자연목이거든요. 인사동 김 교수 천천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68년에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해서 1975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육필 원고, 일본 국내외에서 출간한 자신의 저서, 집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 수집한 음반들을 모교에 기증했습니다. 이 기증품들을 보관할 장소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주 드나들었던 쯔부치 박물관입니다. 연극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우측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주 왔었다는 연극 박물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입학한 1960년대 말은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전학 공투회의 학생 투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학생들이 이 건물을 점거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해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싸우다 실패했다. 방법은 문제였지만 선생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체제를 타파하고 더 열리고 자유로운 대학을 만들어 가려던 이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100제곱미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 12억엔은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이 지원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창업자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들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들도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쿠마 켄고에게 의뢰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자로 덴마크에 갔을 때 안데르센 박물관을 건축한 쿠마 켄고를 만나서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흰색 건물의 입구와 측면에는 부드럽게 물결치는 파도 모양의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쿠마 켄고는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돌아오는 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철학이다 라는 건축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작은 건축, 약한 건축, 최소한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입니다. 도서관 내부 한쪽 책장에는 터널로서의 건축물, Architecture as Tunnel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쿠마 켄고가 이 건물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를 함축해 넣은 표현입니다. 쿠마 켄고는 쿠마 켄고 나의 모든 일이라는 책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현실과 비현실, 일상과 비일상의 이중구조를 터널이라는 건축 언어로 해석했다고 썼습니다. 건물로 들어서면 지상 2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중앙을 관통하는 넓은 계단 참이 3개 나타납니다. 얇은 나무 판재를 동굴같이 아치형으로 구부려서 터널로서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실감납니다. 양쪽 벽면은 계단과 책장을 연결해서 만든 계단 책장입니다. 하얀 인형들이 많이 놓여 있고 여기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계단 책장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들이 꼽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100만 부 이상 판매됐다는 노르웨이의 숲, 출간 2달 만에 200만 부를 돌파하고 7초에 한 권씩 팔렸다는 1Q84, 130만 부를 초판으로 찍어냈다는 기사단장 죽이기 등 그의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곳은 갤러리 라운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연보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독자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무라카미시의 거처라는 웹사이트가 한시적으로 개설된 적이 있었는데요. 2주간 3만여 개의 질문이 올라왔고 1억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가에 대한 궁금증부터 독자 개인의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들을 묶은 단행본도 보입니다. 갤러리 라운지의 케이스 안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희귀본인 초판본입니다. 세계 50여 개국의 언어로 간행된 번역본들은 나라마다 표지가 달라서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양을 쫓는 모험에 나오는 양의 사파도 있습니다. 이곳은 오디오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즈 음악 애호가입니다. 22살에 결혼하고 생계를 위해서 재즈바 피터 캣을 운영했는데요. 그가 모은 만여 장의 CD와 LP판이 재즈 선율이 흐르는 이 공간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이 점령한 1950년대 일본에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재즈가 확산되었습니다.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는 10대부터 재즈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9살이던 1979년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등단하고 군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당시 수상 인터뷰 기사 제목이 LP 3,000장을 소유한 재즈바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작품 제목과 주제를 정할 때 재즈와 서양 고전음악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1Q84에서는 체코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의 진포니에타가 소설의 플롯으로 등장합니다. 구리하라 유이치로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속의 음악들을 장르별로 정리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배꼽이라는 편절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디오룸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들은 토마켄고가 빈티지 숍을 돌면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빈티지 애호가이기도 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취향을 잘 반영한 것이죠. (2층에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거쳐 도서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유미 오하시의 사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가 마코토 와다가 재즈 피아니스트 길 에반스를 그린 그림도 눈에 띄고요. 서고와 세미나 룸도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층과 터널로 연결된 지하 1층은 오렌지 캣이라는 카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부부가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피터 캣을 운영할 때 키우던 고양이 피터가 오렌지 캣이었다고 합니다. 카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학생 시절에 피터 캣을 운영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무라카미 하루키 부부가 좋아하는 풍미로 블렌딩해서 핸드드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두도 판매하고요. 카페에도 빈티지 가구들이 분위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작가의 자택에서 가져온 식탁도 있습니다. 피터 캣에서 라이브 공연 때 연주했던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요.
가나가와 현에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서재도 여기에 재현되어 있는데요. 입실은 할 수 없지만 유리창 너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연극 연출가 유키오 니나가와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 공연에 설치했던 작품입니다. 위성을 연상시키는데요. 런던, 파리, 뉴욕, 싱가폴, 서울에서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먼 북소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는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떤 한 시기에 달성되어야 할 것이 달성되지 못한 채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장편 소설의 경우 하루에 거의 20매씩 규칙적으로 쓴다고 밝혔는데요. 매일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대여섯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7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번역가이기도 한 그는 집필할 때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에세이를 보면 30대 초반에 시작한 달리기를 70대 중반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 북소리의 구절처럼 그 시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기사단장 죽이기를 출간하고 극우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난징 대학살 때 항복한 병사와 시민 10만 명에서 40만 명을 일본군이 죽였다라는 소설 속 인물들의 대화 때문이었는데요. 난징 대학살은 일본이 1937년에 중국 난징을 점령했을 때 벌어진 학살 사건인데요. 중국은 30여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학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수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버린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말이라는 문예춘추에 실린 에세이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부친이 제국주의 시절 중일전쟁 때 징병되어서 참전한 일본군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이 과거로부터의 메신저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역사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밖으로 반드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교토통신 인터뷰에서는 사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국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소감 연설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그림자가 있듯이 모든 사회와 국가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밝고 눈부신 면이 있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림자에서 눈을 돌리거나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밖에서 오는 사람을 쫓아내더라도 혹은 역사를 편리한 대로 고쳤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는 자신들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더 강한 존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그림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순수한 흑백을 가리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인식을 비판했던 말들은 도서관을 둘러보는 내내 인사동 김 교수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